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지난 시간에 회계적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계산 문제도 잠깐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분계라는 걸 계속 해나가야 될 텐데 분계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처음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회계는 회계기간 내에서 일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이 반복되는데 이를 회계의 순환이라 한다. 회계의 순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런 게 매년 반복됩니다. 이게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발생하자마자 바로 분계를 합니다. 어디에? 분계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계를 하고 분계장에 바로바로 분계를 하고 나면 그거를 계정 과목별로 한 대 묶어서 장부를 만드는데 그걸 원장이라고 합니다. 총계정 원장 또는 원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쉽게 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가는 과정을 전기라고 해요. 전기라는 용어 좀 이따가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자마자 분계를 하고 분계한 거를 원장이라는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해서 적습니다. 막 흐트러지는 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표를 만듭니다. 원장에 있는 정보를 또 한도에 모아서 표를 만드는데 이걸 시산표라고 해요. 시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보시게 될 거고 수정 전 시산표입니다. 수정 전의 거를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근데 시산표라는 거는 재무제표의 일종은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재무제표 5가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재무제표 첫 번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의 과정.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한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분계다. 그 다음에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옮겨서 정리한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표를 만드는데 이게 시산표. 시산표는 수정 전, 수정 분계, 수정 후. 마지막은 항상 재무제표. 순서를 맞추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음 회계 순환 과정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 중 옳은 것은 그때 보면 쉽습니다. 문제는 잘 나오는데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여기 가장 쉬운 건 이거죠. 수정 전, 수정 후. 당연합니다. 수정 전이고 수정을 하면 수정 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언제나 항상 always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면 이미 마지막에 4개를 알았어요. 수정 전, 수정 후, 재무제표. 그리고 시작은 항상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분계하는 게 시작이고요. 분계를 하고 나면 원장이라는 게 옮겨 적는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순서 맞추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수정 전, 수정 후, 마지막은 재무제표. 처음은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분계한다. 분계가 난 다음에 원장이라는 것을 옮겨 적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9페이지 중간쯤에 가로 1번 거래, 분계, 전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게 회계상 거래입니다. 별표가 3개나 쳐져 있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뭐냐?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회계라는 특수한 학문을 하고 있지만 그리 어렵진 않죠. 사실 복습하고 하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회계라는 특수한 학문에서는 거래를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거래와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 증감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증감.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을 증감시키고 그 증가 감소 이걸 측정할 수 있다. 측정이란 말은 화폐 금액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회계상 거래예요. 표가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놓고 있죠.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다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화재, 불 났습니다. 불이 난 게 무슨 거래냐?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창고에 불이 났으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어떤 것들이 다 탔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산이 줄어듭니다. 거래 맞습니다. 도둑 맞았다. 당연히 우리 회사의 물건들이 규정한 다이아몬드,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도둑 맞았다. 찾을 수도 있겠지만 못 찾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회사의 자산이 줄어든 겁니다.
거래 맞습니다. 분실, 그냥 잃어버렸다. 회사의 자산이 줄어든 거죠. 파손, 깨졌다. 1억짜리 도자기가 있었는데 깨져버렸다. 자산이 줄어든 겁니다. 역시 일상적으로는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인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매출 매입, 팔고 사는 거 당연히 거래죠. 채무라는 것은 갚아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겠죠. 갚는 거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래 맞습니다. 채권,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받아야 되겠죠.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채권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맞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무조건 다 거래입니다. 다음에 이자의 지급, 역시 돈으로 지급하는 거죠. 당연히 거래입니다. 급여의 지급, 월급 주는 거, 직원한테 월급 주는 거 당연히 거래입니다. 회사 돈이 직원한테 나가는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죠. 당연히 거래입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채용, 직원 채용하는 거하고 각종 계약, 담보 제공, 다음에 뭐 주문 같은 거, 이런 거, 직원 채용하는 거는 뭐 면접 보고 채용하면 되니까, 면접 보고 채용하는데 돈이 드나요? 안 들겠죠. 회사 입사 지원한 사람을 회사로 불러가지고 회사에 와서 사장님하고 면접을 본다. 돈 들지 않습니다. 거래 아닙니다. 주문, 짜장면집에 짜장면 하나 보내주세요. 전화 한 통 하는 거 돈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거래가 아닙니다. 담보 제공하는 거, 담보 제공은 왜 할까요? 돈 빌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거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이런 담보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이거를 가져가십시오 라는 게 담보죠. 담보 제공하는 것 자체는 돈 들지 않아요. 거래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한 결과로 돈을 빌렸다. 그게 거래입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는 거래인데 단순히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주문 역시,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뭐 사장님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찍을 수 있죠. 계약 자체는 거래가 아니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돈 드는 게 아니죠.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계약이 실행되면서 회사에 이득이 됐다. 그러면 계약이 거래가 되겠죠. 근데 계약 자체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을 밑에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채담주계 하면 이거는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굳이 뭐 채담주계라고 왜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채담주계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채용, 담보, 주문, 계약, 채용, 담보, 주문, 계약 이런 말이 나오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뭐 설명이 쭉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 점에는 감가상각, 감가상각 대손충당금이란 말은 뒤에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세히 설명 듣고 나서 다시 오면 이해가 다 되세요. 그러니까 회계는 한번 보고 시험 쳐야지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책을 이해도 하셔야 된다는 거.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하시면서 한번 보시는 거고, 제 강의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혼자서 한번 쭉 보셔야만 이해가 제대로 된다. 왜? 뒤에 걸 알아야 앞에 걸 이해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거래의 판례소라는 게 나오고 역시 별이 3개입니다. 와, 진짜 중요한가 보다. 앞에 회계상 거래도 3개였는데 또 3개네. 근데 거래 판례소가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알아야만 분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계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완전히 암기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 볼 때는 이해가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차변, 장부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장부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그런 말인데 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합니까? 왜 왼쪽을 대변이라고 합니까? 그런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아주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선조들이 한 약속을 그런가 보다, 선조들이 그렇게 했나 보다 하고 그냥 따르게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자격증 시험 합격하면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대로 하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지고 차변이 왜 왼쪽이지? 대변이 왜 오른쪽이지?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어서 자격증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장부 왼쪽에 자산이 증가하는 걸 적고 차변의 오른쪽에는 자산의 감소, 그리고 장부의 오른쪽에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증가하는 대변입니다.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자변이죠. 비용이 발생하는 거 차변입니다.
수익은 또 대변에 적습니다. 왜?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등식을 우리가 이렇게 적었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왜? 자산은 왼쪽이다. 장부 왼쪽이니까. 부채 자본은 오른쪽, 장부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각 증가하는 쪽을 자기 자리로 생각하고 자산의 자리는 차변, 부채와 자본의 자리는 대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증가한다. 반대쪽에 있으면 감소하는 거죠. 비용도 차변, 수익은 대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처음에는 암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계속 제 수업을 따라오시다 보면 저절로 암기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연습생 써가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 부담 없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유튜브 보시면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찾아오시기 쉽죠. 좋아요도 가능하면 눌러주시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눌러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안 눌러셨다고요? 뭐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판례서 차변 왼쪽에 4가지, 대변 오른쪽에 4가지 해서 합해서 판례서입니다. 차변 자산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다. 그래서 차변에 올 때 증가한다.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 자기 자리가 대변, 그래서 자기 자리 대변에 올 때 증가한다. 반대표는 감소, 비용 차변, 수익 대변 해서 각각 어느 자리에 오는지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조금 5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요. 차변은 왼쪽, 대변 오른쪽. 자산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다. 그래서 자기 자리 차변에 올 때 증가한다. 부채와 자본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다. 그래서 대변에 올 때 증가한다. 감소하려면, 자산이 감소하려면 대변에 와야 되겠죠. 부채와 자본이 감소하려면 차변에 와야 되겠죠. 자기 자리에 올 때 증가한다. 자기 자리가 차변, 자산 차변, 부채 자본 대변,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암기하시는데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분개를 못하기 때문에 또 밑에도 이런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역시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증가, 차변의 증가. 부채 자본은 대변이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대변이 증가한다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비용은 차변이 자기 자리, 그리고 차변의 발생. 수익은 대변이죠. 그래 대변이 발생.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일부러 그려놓은 겁니다. 역시 50페이지에는 메뉴에 있는 표, 중간에 있는 표, 밑에 있는 이 그림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어딘지, 자기 자리에 올 때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를 전부 다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에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잔액이 차기로 유월, 다음 내년으로 유월된다는 겁니다. 자산, 현금이 100만 원 있었으면 올해 기말에 현금 100만 원 있으면 내년 기초에도 100만 원이죠. 그래서 올해 있던 100만 원이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간다, 2월 된다,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고요. 부채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있던 게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별다른 거래가 없다면 그대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고요. 수익 비용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익이 낮다. 이자 수익 100만 원 있다. 이자 수익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이 있으면 이게 이자 수익으로 기록은 되지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들어오죠. 수익이라고 해서 수익으로 들어오지만 이거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현금이 이월되는 거지 수익이 이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비용 생각하시면 이자 비용으로 이자를 준다. 100만 원 줬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나가는 거지 비용 자체로 나가거나 이월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어쨌든 자산, 부채, 자본은 그래서 올해 있던 게 내년으로 이월되기도 합니다만은 수익이나 비용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멸해서 자산이나 부채의 형태로 이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자산, 부채, 자본은 이월되지만 수익과 비용은 이월되지 않고 그냥 없어진다, 소멸된다, 그런 이야기죠. 뒤에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올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된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 보면 이해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또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올 때 또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또 설명드리면 또 이해가 되고, 회계는 그렇습니다.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네 번 볼 때 이해되는 정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 적성이 아닌가 보다. 그만해야지. 에이, 뭐, 다른 거 해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실 필요 없고, 여러 번 보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0페이지 위쪽으로 돌아가서 거래 판료소, 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느 곳에 오는지, 차변인지 대변인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화면 보시면서 또는 책을 보시면서 제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화면 보시고, 제 얼굴 보기 싫다, 이원주 얼굴 못생겼다 그러면 책을 보시고 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이게 차변인지 대변인지 내적인 대답 속으로 대답하시든지 아니면 입으로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입으로 대답하시든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증가는 어디에 올까요? 차변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좋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어디에 오나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죠.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 좋습니다. 대답하셨나요? 보고 대답하셨죠? 한 번 더 보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일단 한 번 더 보고 조금 이제 섞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 자산 감소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자본 감소 차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 잘 찾아지시나요? 두 번 했으니까 세 번째는 안 보고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정신동의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말에 제가 어떤 단어를 말하면 차변인지 대변인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안 보고 하겠습니다.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자본 증가 대변이죠.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자본 감소 차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 한 번 더 눈 감고 이제 섞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채 증가 대변이죠. 자본 감소 차변이죠. 자산 증가 차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 자산 감소 대변. 자본 감소 차변. 부채 감소 차변. 됐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이 잘 빨리빨리 안 나오시죠? 괜찮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주 보시면서 또 분계도 계속 하시면서 계속 떠올려 보시면 저절로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서 숙달될 수 있도록 우리 제 수업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때 끝까지 보시면 숙달이 되실 겁니다. 넘어갑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메뉴에 3번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용어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거는 앞에서 문제 풀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념도 모르고 풀었는데 이제 개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식보기 특징으로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시더라도 밑에 표를 보시면 됩니다. 거래 이중성 표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성질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별표가 두 개나 쳐져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당연히 모릅니다. 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난 모르겠는데 에이씨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설명 듣고 나서 아시면 됩니다. 일단 분계를 지금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 100원을 주고 토지 100원짜리를 샀다. 100원짜리 토지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정합시다. 토지를 100원짜리 샀으면 토지는 자산이 일종의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래서 토지를 차변에 적습니다. 토지 100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간 거죠.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적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해볼 겁니다. 토지도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장부 왼쪽이 차변이죠. 현금도 자산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토지를 적고 대변에 현금을 적는 이게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현금 100원을 주고
토지를 샀으니까 내 손에서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졌고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돈 주고 현금하고 토지를 바꾼 거니까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차변과 대변 동시에 적게 된다. 이거를 거래의 유중성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어려운 명칭을 붙여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래의 유중성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면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똑같은 금액을 영향을 주게 돼요. 100원. 차변에도 100원이고 대변에도 100원이고 왜? 현금 100원 주고 토지 100원짜리 샀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토지 100원짜리 사는데 현금 100원 주는 거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거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차변과 대변은 동일한 금액이 적힐 수밖에 없으니까 합계를 해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를 원리라는 말을 붙여서 있어 보이죠? 안 있어 보인다고요? 있어 보이게 될 겁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에이 있어 보이게 적었네 이런 농담적으로 나올 겁니다. 하여튼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건 개념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대차평균의 원리는 거래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 원인이 돼가지고 대차평균의 원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이중성은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대차평균의 원리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다. 왜? 거래의 이중성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밑에 분계와 전기가 나오네요. 분계와 전기. 동그라미 4번입니다. 분계와 전기. 아까 우리 그 회계 순환 과정에서 한번 본 적 있으시죠?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분계한 다음에 총계적 원장에 옮겨 적는데 그 과정을 전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보면 분계 표만 보시면 됩니다. 표 보겠습니다. 분계. 회계상 거래 발생 시 그 내용을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한다. 개념은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차변과 대변에 적는 것을 분계라고 한다는 거죠. 전기라는 거는 분계장에서 총계적 원장, 다른 말로 원장, 여기로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란 그 용어 자체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기란 용어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전기가 뭐냐? 분계장에서 총계적 원장으로 옮겨 적는 거를 전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분계는 그냥 거래가 일어나면 무조건 그냥 막 적는 게 기록하는 걸 분계고요. 총계적 원장은 분계장에 있는 거를 그 계승과목별로 정리를 하는 그런 장부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셔도 되는데 다음 시간에 총계적 원장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총계적 원장을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계적 원장은 분계 결과를 계승과목별로 집계한 장부를 총계적 원장 또는 원장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은 개념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회계 순환 과정 7가지.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하고 난 다음에 원장에 옮겨 적고 난 다음에는 시산표 작성하는데 수정 전, 수정 분계, 수정 후. 마지막은 항상 재무제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 어떤 게 있냐?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는 채용하는 것, 채용 또는 계약하는 것, 담보 제공 또는 주문. 이 4가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회계상의 거래는 도둑 맞았다든지 화재 또는 뭐 파손된 거, 뭐 분실한 것까지 자산분체 자본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회계상의 거래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4가지. 채용, 계약, 담보, 뭐 주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산분체 자본의 증감이 없다. 제가 구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거래 판례서 8가지. 거래 판례서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자본 증가, 대변. 자본 감소, 차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이죠. 이거 반드시 잘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거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 거래 이중성은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항상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는 고려 이중성으로 인해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같은 금액이다. 기억나시죠? 분계,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총계적 원장. 전기 그러면 분계장에서 총계적 원장으로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한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바로 연달아 들으시면 좋겠고, 중간에 뭐 쉬고 싶다 그러면 조금 쉬고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